반갑습니다. 구만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제 책을 3시간 공부하고 30년 써먹는 부동산 시장 분석 기법이라는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때마침 한국경제신문 지코노미, 요즘 기사들 많이 올라오죠. 지코노미에서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제일 처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을 읽는 부동산에서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왕에 이렇게 된 거 한번 소개도 시킬 겸 한번 또 공부도 할 겸 녹화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책에 보시면 지금 145페이지로 보시게 되면 이 지금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포스팅 되어 있는 도쿄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 어떻게 다른가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는 정말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소 제목을 달고 밑에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지금 보통 이렇게 국책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집값이 싸다 비싸다를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지금 보통 이렇게 PIR입니다.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해서요. 벌어들이는 수익 가지고 얼마를 몇 년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해서 적정하냐 적정하지 못하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가격이 비싸다 또는 싸다라고 판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을 좀 해봤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런 보편적인 어떤 판단 기준보다는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했던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일본 동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잃어버린 10년 지금 이야기가 계속 해줘가 되고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일본을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이렇게 앞으로 가격이 심지어는 폭락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된 이유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또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소비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저소득 경제가 저성장 그리고 저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비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일본 버블이 터진 1990년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일본 버블이 터진 건 또는 일본 버블이 생긴 원인이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프라자 합의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절상되죠. 그래서 일본은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일본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환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원달러 환율이 250엔에서 120엔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한머니부터 시작해서 전부 일본으로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과 또 주식 가격을 완전히 폭등을 시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우리나라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같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원인도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결과치만 가지고 모양새만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동경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와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본 버블이 터지던 1990년 동경 도심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였을까?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의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주장하니 일본 버블이 터지기 전 동경의 제일 비싼 아파트와 현재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서울의 주택 가격이 버블 상태에 진입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동경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20억 엔이었다. 20억 엔을 현재의 환율로 계산하면 대한민국 돈으로 약 200억 원이다. 하지만 일본 버블은 26년 전의 사건이니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고 다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야 된다. 그 당연하죠. 26년 전 동안 이렇게 인플레이션 가치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돈이 지금 돈으로 일본 돈으로 한국 돈으로 바뀌어지던가 아니면 한국 돈이 그때 당시 일본 돈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26년 전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요, 100엔당 그때 당시에는 5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집값이 이제 100억 원에 해당합니다. 100억 원인데 이 100억 원을 26년 전에 100억 원이었으니까 이걸 다시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해야 되죠. 그래야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요. 그래서 연 5% 복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380억 원이 나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 몇 년 전부터 저금리가 시작되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금리 기조로 갔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특히나 IMF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20% 이자율이 20% 됐었고 그 이전도 뭐 한 10%는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5%만 계산하더라도요, 이렇게 복리로 계산해 보면 26년 전에 100억 원이 지금은 한 380억 됩니다. 자, 그러면 5%는 너무 많다, 3%만 하자라고 했을 때에도 230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비싼 아파트가 지금 한 평당 1억 한다고 보겠습니다. 한남더 1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하죠. 그러면 24평짜리 같으면 24억이고요. 20평짜리, 일본은 뭐 크게 평수가 이게 넓은 맨션들이 없으니까 그냥 한 20평만 잡더라도 20억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일본의 맨션이 20평대가 380억 원이라면 우리나라 지금 20억 원에 해당된다면 몇 배 차이입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3% 계산해도 11배, 12배 정도 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일본 버블이 터졌을 당시 1990년도에 그때 당시에 아파트 가격은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11배 이상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폭락론자들은 우리나라가 일본 계속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요, 금리도 그렇고 뭐 어떤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 주택 가격이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뭐 반토막 나고 폭락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지금 이 기사의 제목처럼 제가 책에서 주장했던 바대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라는 소제목으로 해서 기사가 이어지는데요. 이것도 책 내용송에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요. 파리 대책이 나오고 바로 이제 부산은 꺾였고 파리 대책이 나온 후에 부산은 꺾였지만 서울은 그래도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결국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규제를 강화를 시킴으로 해서 결국 지금 서울도 상승률이 많이 둔화가 됐죠. 지방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부동산 규제가 언제쯤 이렇게 풀리겠느냐, 그럴까? 가장 뭐 시장 참여자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방은 힘들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집권 세력의 어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또 입주 물량도 올해와 내년은 상당히 지금 많은 상황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이러한 활황세가 다시 나타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라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적어도 한 사이클이 좀 가겠죠.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뭐 정권이 바뀌기야 하겠습니까만은 어찌됐든 다시 어떤 대통령 선거가 온다든지 해서 유권자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계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입주 물량도 지금 최대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그러하면서 이런 분위기에 타서 새로운 분양은 하지 않아서 그 공급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되고, 이런 삼박자, 사박자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때쯤 되어야 다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자, 그리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정부가 뭐 규제를 한다고 해서 뭐 시장 자체를 완벽하게 무너뜨린다든가 시장을 완전히 죽여버린다가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정부 정책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대로 또 시장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또 정권에서 다시 또 시장을 살려주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규제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소나기는 맞아야 됩니다.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당분간은 당분간은 굉장히 시장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언제나 옳고 정부를 이깁니다. 이기는데 결론적으로 이깁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부가 이길 때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이기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이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난리를 칠 때는 잠시 숨 죽은 듯 바퀴벌레가 기절한 척 할 필요도 있다 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하면 오히려 힘들어 하실 거고요. 집중도도 떨어지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책 내용을 한 꼭지씩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코노미에서 이렇게 기사화 시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네요. 자, 요거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